오늘은 아마도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는 관점에서 금투스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투스의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금투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금투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금투스를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있죠. 이 세력들이 도대체 왜 금투스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주변을 보면 다 반대만 하는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열시켜 지배하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건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일종의 정치 전술입니다. 영어로는 divide and rule이라고 하죠.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전술이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시절부터 있었던 전술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이 전술을 식민지를 통치할 때 주로 사용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수 피지배층을 서로 분열시키고 그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더 쉬운 말이 있죠. 이걸 쉽게 갈라치기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사례는 많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었던 일을 드는 게 쉽겠죠. 1920년대 들어서 무단 통치로 일관하던 일본은 문화 통치라는 미명 아래 온건한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건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일명 친일파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지방자치 참정권을 부여했죠. 또 관세를 철폐하는 등 여러가지 소위 문화적인 통치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결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조차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이 무력으로 무단 통치를 하던 1920년 이전 우리 민족은 한데 뭉쳐서 일제에 대항했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친일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내부적인 다툼에 휩싸이게 됐죠. 이게 바로 분열시켜 지배하라, 그러니까 divide and rule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단 피지배층을 분열시켜 놓으면 훨씬 지배하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니까요. 같은 편인 것도 있고 말이죠. 자, 금투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금투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세력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이 세력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는 국민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눴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1,400만 명, 그리고 투자하지 않는 대략 3,600만 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3,600만 명을 향해서 이렇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야, 쟤네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대. 이거 맞아? 라고 말이죠. 이거 아주 효과적이죠. 자,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일 테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걸 코인으로 한번 바꿔보죠. 야, 쟤네 있잖아.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대. 이렇게 바꿔보면 아주 확실하죠.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피지배층을 서로 구분하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했든 아니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식인 거죠. 금투세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가 1,400명이라고 할 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3,600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두 집단 중에 한 집단만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면 누구를 확실히 택하는 게 우월 전략일까요? 대답은 사실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3,600만 명이겠죠. 3,600만 명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쟤네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대. 3,600만 명인 여러분은 근로소득으로 일한 돈에 대해서 꼬박꼬박 돈을 다 바치는데 1,400만 명인 쟤네는 주식으로 번 돈에는 1원도 세금을 안 낸다는데 이거 말이 되는 일일까요? 라는 식인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이걸 딱 들으면 특히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화가 날 만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1,400만 명도 사실 주식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업 투자자도 물론 아주 극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더군다나 근로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이 주식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내가 세금을 더 낸다는 생각, 혹은 내가 독박 납세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주식 투자자들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세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 맞는 해석인데 말이죠. 자, 크게는 이들은 전체 국민을 주식 투자자와 주식 비투자자로 나눈 뒤에 주식 투자자들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 은연중에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멈추지 않죠. 훨씬 더 나갑니다. 훨씬 더 갈라지죠.
이들은 주식 투자자들조차도 갈라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한 국회의원의 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5억 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4만 명입니다. 전체 주식 투자자 1,407만 명의 단 1%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식 투자 수익률을 10%라고 가정할 때 1%는 이들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1%는 뜯겨도 되나요? 제가 국회의원의 근로소득을 모르긴 모르지만 상위 1%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특별세 이반을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만약 그런 법안이 이반된다면 저는 반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이분은 2030 세대의 주식 보유 비중과 총액을 이야기합니다. 2030 투자자는 426만 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30.4%로 비중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3분의 1이니까 꽤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주식 총액은 전체 8.4%로 보잘것 없다고 덧붙입니다. 잠시만.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분이 이상하죠? 이분이 의도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그런 것은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혹은 이 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숫자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죠. 내가 만약 2030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면 실제로는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피해를 입고 있다. 내가 뭔가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은 숫자와 사실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감정을 건드리는 글입니다. 2030 세대가 주식 투자자의 30.4%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총액의 8.4%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숫자로 보면 2030 세대에게 매우 불공정한 게임인 것 같지만 사실 2030 세대에게 이런 일은 당연한 겁니다. 2030은 이제 막 임금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도 이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회 진출 나이가 이제는 거의 30살에 가까워졌죠. 지금 크게 부자가 된 4050 혹은 그 이상 세대들도 2030의 나이대 어렸을 때에는 주식 투자, 주식 총액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물론 금투세도 없었겠죠. 2030 세대라고 해서 영원히 2030에 머물까요? 물론 이건 당연히 아니죠.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 중 일부는 근면성실하게 노동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지혜롭게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일일까요? 그런 길을 열어두는 게 나쁜 일인가요? 이 글은 주식 투자자를 1%와 99%로 나누어서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2030과 4050 그 이상의 세대로 갈라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적이 아니죠.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모두 같은 플레이어입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30은 4050이 되고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산 비중이 적지만 근로를 통해 재투자하고 자산시장의 선순환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99%이지만 언제든지 1%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로 이것 또한 기회의 평등일 겁니다. 금투세가 도입된 시장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역동성이 죽은 시장에서 이런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언젠가 내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 성공의 대가로 족쇄를 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게 개인이 노력해야 될 공리가 되어줄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노력하라는 말을 해야 할까요? 노력해서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다 부정과 도태에 의한 것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드렸다시피 2030은 시간이 가면 4050이 되죠. 4050은 시간이 가면 6070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물론 1차적으로는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개인들의 역동적인 사회 계층 이동을 장려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2030은 영원히 2030이고 99%는 영원히 99%라는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법안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것과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는 영원히 60살 이후의 나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60이 넘으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는 것과도 비슷하겠죠. 물론 저는 이 발언에도 반대해 드리겠습니다. 옳지 않은 발언이니까요. 네, 최근 다른 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글도 같이 볼게요.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도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글인데요. 가령 자본시장 전문가라거나 경제학과 교수라고 하더라도 금투세 도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성질의 일일 거예요. 많은 가정을 따라서 겸손하게 결론을 겨우 내릴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해놨죠. 머릿속 생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뇌내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보다 뛰어난 위치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글에 담긴 논리적인 오류보다는 이 글의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제목부터 보죠. 기득권자들을 여러분이 증오해야 할 대상으로 딱 짚어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기득권자들은 그냥 기득권자들도 아니죠. 궤변을 하고 있으며 이 궤변으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궤변이라는 단어 자체가 품는 뜻이 이거니까요. 거기다가 돈도 많죠. 말만 들으면 거의 사탄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이 사람들이 금투세에 반대하면 정말로 궤변을 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사람일까요? 저는 금투세 도입에 반대합니다만 여러분을 속이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 반부자 정서는 정말로 뿌리 깊습니다. 이런 정서도 오래도록 이어져온 바로 이 분열시켜 지배하라,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룰 전략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징후해야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우리가 징후해야 하는 건 역시 부자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쌓아 올려진 부, 바로 그것 자체일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한다면 그것 또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로 혹은 기득권이라는 이유로 그 혹은 그녀가 하는 말을 모두 다 궤변이라고 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괴롭습니다. 네, 여기까지 금투세 도입에 기저에 깔린 지배 철학을 좀 읽어봤습니다. 사실 금투세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분리과세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는 어떻다 하는 이야기들은 다른 교수님들이나 투자자님들 혹은 회계사님들, 세무사님들이 많이 다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상으로도 많이 접했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금투세를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는 특정 세력들과는 달리 이분들은 자본시장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해보도록 할게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혹은 유예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느냐, 주장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주제가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금투세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금투세를 도입해서 증시가 오를 거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반면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양측 모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를 양보하고 하나를 얻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애초부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현행 금투세를 폐기해야 한다, 이게 바로 최선의 안이 될 겁니다. 이건 밀실에서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뭐 하나를 양보하고 뭐 하나를 얻는다 라는 식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 같은 관계의 성격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일일 것이라고, 또 자본시장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금투세는 사실 세법 구조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은 자본시장이 건전화된 뒤에 금투세제를 바닥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이없습니다. 어이없는 수준의 논란이죠.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관점이 아닌 좀 다른 관점에서 금투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시게 될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에는 사실은 금투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투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뤄도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데 이건 분명히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들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을 지지한다거나 어떤 세력을 비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당연히 그런 목적도 없고 그걸 원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오늘은 다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투자에 가까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투자에서 멀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좀 더 투자에 가까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